자, 시장 상황부터 잘 들여다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께 5월 9일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5월 21일 또 5월 24일 어지간하면 이 정도면은 시장도 바닥을 찍고 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와우, 올해 상반기는 뭐 정말 엄청났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또 가장 많이 조정을 받은 그런 우리나라가 됐고요. 특히 6월에는요. 코스닥 하락률이 20% 수준. 그 20% 수준의 흐름이 글로벌 시장에서 하락률 1위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이 글로벌 시장 2위입니다. 지난주에는 뭐 유가 부분까지 전부 과거 데이터까지 전부 끄집어내서 교육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지표에 대해서 CPI, PPI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있게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기준에서 지표를 마저 보셔야 돼요. 그런데 시장의 시각이 또 시장의 해석이 너무 엇갈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채널만 돌리시면은 어떤 근거나 내용이 없이 공포감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이건 뭐냐면 실질적인 지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면이 더 크죠. 어찌됐건 이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의 물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중요시 놓고 보는 지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런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좀 보시면 됩니다. 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별이 3개예요. 우리가 보는 미국 관련 지표 중에서 별 3개짜리 지표입니다. 이 부분이 98.7까지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예측 범위를 하회를 했다. 근데 이거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100 미만이면은 경기의 둔화를 우려한다. 100 이상이면은 나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이런 긍정적인 흐름으로 인식을 한다. 근데 지금의 위치는 물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낮게 나오면 좋긴 합니다만 또 100 이하로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에는 경기 둔화의 우려가 복합적으로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이날 상승을 하면 어떻게 표현해요? 물가가 잡히는구나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하면 경기 침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요, 어떻게 내드려요? 결론은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보다도 현재 기준에서는 그럼 물가가 서서히 잡힐 수 있겠구나. 100 이하로 좀 내려와 있지만 앞전에도 100 이하로 내려와 있을 때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코로나19 때 잠깐 내려와서 그 이후에 회복 심리가 제한적이긴 했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잘 움직임을 잡아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임을 잘 잡아주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우려할 그런 내용 아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업수당 청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면은 지금 구직 활동에 있어서 실업자가 많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겠죠. 현재 기준에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예상치보다 살짝 넘겼지만은 뭐 크게 의미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예상치에 부합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 이러한 사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간다라고 한다면 경기가 굉장히 둔화된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가파른 변동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간 단위의 지표 부분들을 하나씩 다 놓고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 PPI를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고 소비자 물가지수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봐야 되는데 그냥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을 근원, 식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것이 일반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CPI 같은 경우에 별 3개짜리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의 월별 기준입니다. 전월 대비해서.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에너지가 포함된 소비자 물가지수의 연간 단위를 놓고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작년에 연준이
3% 수준의 물가 수준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다. 거기까지는 방어할 수 있다. 거기서부터 넘어갈 때 금리를 좀 올리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한다. 3%까지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게 뭐냐면 바로 PC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입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시 놓고 보는. 이 부분도 정확히 보시면 근원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그건 변동성이 크니까요. 그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월 대비해서의 흐름이에요. 전월 대비해서. 그런데 지금도 또 보는 것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연별도 아니고 개인 소비 지출에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전체가 다 포함된 에너지와 식료품이 포함된 개인 소비 지출의 연 단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개인 소비 지출의 물가 지수의 기준인데 이거는 뭐예요? 전월 대비해서입니다. 원래 이걸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별 감흥이 없죠. 와닿는 게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라고. 근데 사실 지금의 위치는 그렇게까지 위기의식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잡혀나갈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에너지와 식료품을 넣은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인덱스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소 주춤거리는 거 아니냐. 금리를 내리고 나서도 금리를 올리고 나서도 죄송합니다. 금리를 올리고 나서도 주춤거리지 않느냐. 근데 잘 생각하실 부분은 3월, 4월, 5월치 나온 거예요. 6월에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하고 나서의 지표는 다음 달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이거 심각한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원래는 이걸 놓고 본다는 거죠. 전월 대비해서 근원 소비 지출 관련된 근원 소비자 지출 관련된 내용. 이제 서서히 이제 다시 안정화될 그 위치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연 단위로 보기 쉽게 표현한 연 단위의 기준을 놓고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3%까지는 무난하다. 그리고 그 이상의 흐름 3%대까지도 무난하다. 4%의 기준이 넘어선 게 언제? 11월, 12월. 그리고 1월 달까지는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은 위치입니다. 1월까지는. 1월 달에 그 흐름이 전년도 것이 나온 거죠.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는 안정적으로 하향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 소비자 지출입니다. 지금 유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상 유가의 부분은 그렇게까지 문제는 안 돼요. 조금 이따 유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그 유가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 잡아내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 어찌됐든 이번에 사우디 방문, 중동 국가들 방문에 사우디 방문이 포함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보이시지만은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줄 거드렸죠, 줄 거드린 부분이 바로 유가의 현재 가격입니다. 105달러거든요. 평상시의 추세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닙니다. 다만 금리를 올려서 소비의 수요를 줄이는 가운데 유가가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느낄 때 체감 온도가 부정적이라는 것이지 실질적인 흐름에서 유가가 뭐 어마어마한 흐름을 주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가파른 만큼 경기가 굉장히 호황스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증가해서 올라간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크게 되진 않아요. 말 그대로 오일 쇼크가 발생되고 고점에서부터의 문제라면은 그렇다면 문제가 커지죠. 오일 쇼크처럼 공급자의 문제라면 그러한 인플레이션이라면 문제가 커지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있지만 연준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의 체력은 이겨낼 수 있다의 기준이에요. 결론적으로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의 경우가 3%에서 다소 눌려 내려왔어요. 원래는 계속 경기가 좋다라고 한다면 계속 상향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3%대 위에서 놀고 있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다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렸잖아요. 물가를 잡겠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다소 경기가 침체가 아닌 둔화 기준으로 잡힌다. 채권 가격의 상승 그리고 채권 금리의 하락 이 부분도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위치는. 만약에 이렇게까지 밀고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이거는 경기의 둔화에 대한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금리를 낮추는 시점이었고 코로나19 때입니다.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서의 이러한 강세 부분은 연착륙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채권 금리가 주춤거리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물가가 잡혀나가는 신호로 인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때요?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의 등락률 상상을 초월하게 나왔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유가의 강세, 원달러 환율의 1,300원 돌파. 그 흐름으로 따지면 답이 없어요. 지금 기준에서 또다시 불거져 있는 거는 우리가 신냉전 체제의 중간에 껴있느냐, 가장 앞에 서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간에 껴있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중국 수출 비중이 가장 사실 높습니다. 수입 의존도도 있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파르게 정책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찌됐건 거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우리나라 분단 국가의 기준에서요. 결론적으로 과도한 조정은 빠르게 돌릴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시고요.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그리고 나스닥, 독일, 일본인데 사실상 나스닥도 6.71로 돌려놨어요. 이쪽의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조금 더 밀렸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유럽 쪽의 기준도 사실은 3월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정폭. 가장 눈여겨보실 부분은 이제 일본. 일본인데 지수 자체가 빠지질 않았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시가총액에 대한 환산 부분이 달러로 환산이 되다 보니까 환율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일본 증시의 기준은 저평가 상태로 놓여진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만 따져봅니다. 어떤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겼다. 그래서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시장이 충격을 받는다. 혹은 외국인이 빠져나가니까 1,300원을 넘기고 시장도 어려워진다. 양쪽 다 뭐 해석이 똑같습니다만 그렇게 따진다면 일본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 보시면은 미국 달러 지수가 굉장히 강한데 이것이 미국의 인덱스의 기준, 유로화, 파운드, 엔화, 캐나다 달러, 그리고 스위스 프랑, 그다음에 스웨덴 화폐까지. 그럼 6개 국가에 대한 인덱스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엔화에 대해서만 유독 강세죠. 엔화에 대해서만 유독 강세입니다.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도 강세이긴 합니다만 이 상승 각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요. 어마어마한 4달, 5달째 어마어마한 각도로 상승이 올라오고 있어요. 4달, 5달. 근데 정확히 보시면 니케이 지수는요. 4달이라고 치면 6월, 5월, 4월, 3월입니다. 3월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흐름, 우리나라처럼 6월 한 달에만 14%, 코스닥 20% 빠지는 그 흐름이 아니에요. 검은 색깔 선이 국내 지수의 흐름입니다. 1월 달 저점을 잘 지키고 있다가 6월 한 달에만 이렇게 와장창 무너졌어요. 환율 문제입니까? 미국발 영향이에요? 아니죠. 말씀드렸잖아요.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얘기가 터져 나오면서의 흐름. 여기서부터 디커플링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에 끼어있는 그 상태에서의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버리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결론은요. 이러한 부분은 심리적인 면에 굉장히 크게 움직인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판다.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판다. 원화가 약세해서 외국인이 판다? 그럼 원화가 강세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화가 강세이면 외국인이 사야 되죠? 아닙니다. 원화가 900원까지 내려가던 시점에 외국인들은 팔았다. 결론은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않는다. 또 외국인이 팔았다고 해서 혹은 외국인이 샀다고 해서 지수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지도 않는다.
외국인이 한 명입니까? 기관이 한 명이에요? 개인이 한 명이에요? 3명이서 고스톱 쳐서 왔다 갔다 해요, 지수가? 외국인이 한 명이 팔았어요? 아니. 결론적으로 95년부터 99년까지 흐름 보시면 외국인 지분은 10% 증가하는데 지수는 밀립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지분이 급증을 하는데도 지수는 밀려 내려가요. 여기서는 어때요? 외국인 지분이 어마어마하게 55조 원이 빠져나가는데도 지수는 급등을 합니다. 지금의 기준에서 외국인이 팔아서 지수가 밀립니다라는 논리를 펴지 마시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공포 심리에 대한 전체적인 매도세가 강화되어 있다. 파는 외국인, 파는 기관, 파는 개인, 그리고 사는 개인, 사는 외국인, 사는 기관들의 흐름에서 힘의 균열이 밑으로 쏠려 있다. 이것이 언제 멈출 거냐라고 했을 때 기업 실적 대비해서 지수가 제한적이다. 즉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지금 한 2,100조 정도 하나요? 그 2,100조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2,100조 대비해서 순이익이 얼마큼 나오느냐. 즉 PER이 몇 배 수준이냐. 지금 10배 수준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PBR 1배 수준을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요. 12개월 PBR로 잡을 때 0.85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요. 사상 최저치의 밴드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더 무너진다고 한다면 경제 전망치 자체가 지금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악화돼서 나올 수밖에 없다. 내용 어려우시죠? 당장 종목 주고 내일 당장 내일 일요일이라 쉬어요. 시장이. 월요일 날 당장 종목 줘서 움직이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시황부터 먼저 보셔서 여기서 발을 빼야 될 장세인지 발을 넣어도 되는 장세인지 혹은 지키고 있어도 되는 장세인지 그것만 좀 고민을 하십시오. 그러면 뒷부분에 종목 다 드릴 테니까. 실질 계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종목군들을 엄선해 드릴 테니까. 결론적으로 1,300원 넘겼을 때의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원화 약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됐다. 이건 글로벌 시장에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굉장히 나쁘게 평가되고 있다. 그 내용이죠. 근데 앞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러한 이유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없어요. 경기의 둔화는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은 둔화일 뿐이지 침체, 폭락의 기준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되돌리는 흐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되돌림이 나올까? 이 정도는 이렇게 표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3개월 이후에 3,000. 그러니까 7월에 빨리 움직인다면 7월에 2,700에서 2,800까지는 돌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근거는 우리가 코로나19 때 1,400포인트 때까지 내려왔을 때, 1,400까지 내려왔을 때, 펀더멘탈 대비 너무 가파르게 내려왔고 결국은 증시부양책이 나왔고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지원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어떻게 돼요? 4월 한 달 만에 윤정두가 1,400포인트까지 내려올 때 2,000포인트 4월에 올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역대 흐름을 증거 자료로 지금처럼 보여드렸죠.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4월 달에 1,400포인트대까지 내려갔던 국내 증시가 4월 기준에 1,960포인트까지 올라옵니다. 그러고 나서 3,300까지 간 거예요. 지금의 기준은 경기에 대한 둔화는 나올 수가 있죠. 당연히. 근데 침체의 국면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고 대처하시는 게 옳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일단 시황을 요단락 정도로 마무리를 해드리는데 일요일 날 21시부터 지난주에도 어떻게 했어요? 4시간 이상을 교육해드렸죠. 시황만 2시간. 그 다음 종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